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종현 경매TV의 안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방송 주제는요, 보시다시피 인수하는 임차인,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소위 뭐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 신고한 임차인이 있다더라. 근데 그 임차인은 그 임차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적에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배당을 자기 전세 보증금의 전액을 다 배당받으면요, 비록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그때 낙찰자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배당 기일날 법원에 출석해서 배당 받고, 자기 보증금 전액이죠, 받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2억 원인데 경매 시 배당 결과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 신고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 자기 전세금 2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반환받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낙찰자가 5천만 원 안 주는 거예요. 아마 못 줬겠지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는데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낙찰자 돈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이리하였을 경우에 관한 사건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번 시간에 일단 이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말씀드리고, 다음 회차 때 인수하는 임차인, 인수하지 않으면 해서 2, 3 이렇게 나가면서 이것은 이제 실제 경매 사례입니다. 경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의 물건은 글쎄요, 경매 투자에서 큰 돈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큰 돈은 안 되는데 경매 초보자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그 함정에, 경매 물건에 보면 함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정에 퐁당 빠져버린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해가지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서 이 인수 문제입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임차인이 보증금 2억인데 경매 절차상에서 1억 5천만 원 배당받았다 이거죠. 그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니까 5천만 원 돌리도, 낙찰자 나 돈 없다, 이런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보니까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인지 우리 경매인들 입장이라면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지분 경매에 대해서는요, 한 챕터에서 전체적으로 쫙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이구, 그 주택에 아파트에 보니까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분의 전세 금액이 3억인가 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분이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비록 2분의 1에 대한 그 아파트 경매에 나와서 내가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요, 불가분 채권이랍니다. 쪼갤 수 없대요. 예를 들자면 전세 보증금 3억인데 내가 2분의 1 받았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한테 1억 5천만 원만 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3억을 다 줘야 된대요. 그러면 낙찰자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그 아파트 전부를 내가 내 걸로 만든 것이 아니고 2분의 1만 내가 가져왔다 이거지. 그럼 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 내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부담을 했다 이거죠. 그럼 따라서 그럼 나머지 2분의 1에서 1억 5천만 원은 어떻게 타지분권자한테 돌리도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제 이런 영상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그거 안 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리적으로는요,
법률적으로 따져가지고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어떤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그 임차인의 보전금액은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다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봐가지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못 받았다 이거죠. 미회수입니다. 그러면 낙찰자한테 나 5천만 원 줘 했을 적에 낙찰자 나 돈 없다. 돈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마찬가지 지분경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전세보증금 3억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이분의 지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띠리릭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 낙찰자죠. 네. 저의 전세 보증 금액은요 불가분 채권이랍니다. 네. 따라서 제 전세금이 3억 원인데 그래요? 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전입신고했걸랑요. 네. 그래서 3억 원 주셔야겠는데요. 했을 적에 만약에 제가 그 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이라면요. 딱 듣고 나서 그래요? 근데 어떡하지? 지금 당장 주머니에 돈 3억 원이 없는데. 3억 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 원이 있더라도 저는 안 준다 이거죠. 왜 안 주느냐니까 차라리 그 임차인한테 3억 원 줄 돈이 있으면요. 3억 원 주고 나머지 절반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타지분권자들 또 내놔라 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그건 뭔 짓거리입니까 봐가지고. 구상권 행사가 뭡니까? 말로 해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겠지요. 그럼 타지분권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안종현이가 지분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타지분권자는 안종현이한테 1억 5천만 원을 주어라.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뭐 이행 판결문 이런 건요. 전부 다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아무나 어떤 그러니까 주어라 했을 적에 당사자가 네 하고 주면 괜찮은데 안 주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안 주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애시당 처음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왜 3억은 왜 줄 생각을 하냐 이거지. 차라리 제가 같으면요 임차인한테 줄 돈이 있으면요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물건 재투자를 합니다. 그죠? 재투자하고 그러면 그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데 요건 제가 지분 경매 나중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조만간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조금 감춰왔습니다. 감춰놨는데 이제는 감추고 자식과 할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공유하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하여금 나하고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라고 그러라 이거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자. 안 그러면요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요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내가 소송을 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소송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옆에서 막 들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래 알았어 저 임차인 본인이 소송해서 경매 신청했어. 그러면 경매 결과 임차인의 보증금 3억 원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가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3억 원이라는 돈은 누구 돈입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까?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그거 받아가고 나머지 잔여 금액 돼서 우리는 2분의 1씩 배당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수익성이 보장되는 입찰 금액, 지분 경매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막 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1년 2월 현재입니다. 서울 지역 내 강남 특히 아파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봐야겠지요.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때로는 봐서 무분별하게 무모하게 입찰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시세가 11억인데 시세가 10억인데요. 10억 5천만 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 10억 5천만 원 쓰고 나서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어떤 그 명도 관계를 해결하는 사이 한 100개월, 2, 3개월, 3, 4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 사이에 또 11억, 12억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매는 뭐다? 공개 경쟁 입찰입니다. 단 1원이라도 많이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내가 줄 돈이 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이게 좀 양심 불량인 그런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제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요 네이버 카페 해가지고요 제가 건강한 부자 클럽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카페 회원분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또는 그 카페에서 현재 매주 월, 화, 목요일 해가지고요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 경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한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주냐 이게지. 주지 말고 그 돈과 줄 돈이 좀 차라리 그 돈과 다른 물건에 재투자를 하자.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치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어이구 보니까 어떤 작자가 나타나더니 이거 유치권자요. 뭐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에 리모델링 공사했어요. 얼만데요? 그러니까 1억이요 나오거든요. 야 이건 뭐야 봐가지고. 그러면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 규정을 보게 되면요. 법 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봐가지고 유치권자의 채권은 뭐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법이요. 법은 법이요. 현실은 현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치권자 채권액을 낙찰자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거지. 알았다 이거지. 근데 주머니에 돈이 있나? 돈 없는데요. 그럼 부담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유치권자의 채권액을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 과연 유치권자는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 임차인 보증금액에 대해서 낙찰자가 일부러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부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수는 못한단 말이죠. 이러했을 적에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인 나한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그걸 미리 사전에 딱 예견을 하고 저 친구는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겠네. 그걸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착착착 조치를 취해버린다면은 이 또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청개구리식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착한 마인드 가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전세보증금액은 인수한다. 유치권자의 채권액은 인수한다.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지료에 대한 청구 법률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땅의 경매가 넘어왔다 이거지요. 근데 건물은 보니까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대요. 소위 법정지상권의 권리가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 법률적인 측면이에요. 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안 되니까 야 그럼 땅 낙찰 받은 사람은 건물 콱 부숴보면 되겠네. 이렇게 나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상 건물이 땅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 즉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 건물 꼬라지를 보자, 건물 형상을 보자 이다. 아주 말끔하게 괜찮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성립되는 대로, 성립 안 되면 성립 안 되는 대로 접근해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죠? 너무나도 법 해석에 너무나도 충실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진도가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경우에 경매 투자자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관련된 그 대법원 판결 예가 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역시 그 사례 설명인데요. 갑이라는 분이요. 임차인인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셨네요. 전세 보증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 이후에 을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아마 돈을 빌려줬던 모양입니다. 그 집주인한테. 이 사람의 을의 실제 채권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을 건저당권이 설정된 그 뒤에 확정일자를 탁 받았습니다. 전입신고하고요 동시에 확정일자 소위 따닥 받으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경매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다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을이 말이지요 건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을 딱 했습니다. 이게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제1경매 나와 있습니다. 제1경매라고 표시하고요. 또는 봐가지고 이게 선행경매, 앞선 경매니까 선행경매. 그럼 요 밑에 제2경매 있죠? 요건 뭐다? 나중이니까 후행경매. 예. 선행경매, 후행경매, 제1경매, 제2경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낙찰 받았어요. 얼마에? 2억 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요 당해 사건에 있어서 경매 비용을 400만 원으로 보자 이겁니다. 400만 원. 그러면 순수한 배당 금액은 2억 원이죠. 자, 2억 원입니다. 순수한 배당 금액 2억 원인데 이 임차인 갑이라는 분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보증금액이 2억 원이니까 2021년 2월 현재 이분 같은 경우 최우선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5년인데 10년 후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2021년입니다. 2021년 2월 현재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 배당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건전한권 물권이죠. 물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물권화된 권리인데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야, 보니까 건전한권이 빠르네요. 따라서 건전한권, 건전한권이 1등이 됩니다. 1등. 그 다음에 임차인 갑은 뭐다? 2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건전한권 을이 말이죠. 1등으로 1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1억 남죠, 그죠? 그럼 1억은 누가? 임차인 갑이 배당 받아가요. 야, 근데 나의 보증금액이 2억 원인데 배당 절차상에서 나 1억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 그럼 나는 나의 자녀 보증금 1억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갑 당신은 소멸 기준 권리인 건전한권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 신고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이분이 병이 낙찰자니까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자 병한테 1억을 달라고 하면 돼요. 라고 아마 법률 전문가들이 뭐 자문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한숨을 놓으면서 야, 이제 다행이다 해가지고 갑이 말이죠, 병한테 연락해가지고 내 대항력이 내 임차인인데 나의 전세보증금 1억 원, 자녀 전세금 1억 원 돌려줘봐요. 그래서 병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억 원 돌려주려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지금 마침 어디 급한데 돈을 써가지고 제 주머니에 10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병이 이제 갑한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 6번에 보시니까 병은 낙찰자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갑의 자녀 보증금 1억이죠, 그죠? 자녀 보증금 1억 원을 인수하지 않아도 돈이 없으니까 인수 못하는 거지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던 차에 보니까 제3자의 경매 신청. 예. 사람한테도 이게 사주팔자가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 부동산도 이게 사주팔자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중에서 사주팔자 참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동산도 보니까 참 사주팔자 좋은 팔자가 있는데 사주팔자 더러운 사주팔자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매 당했는데 또 경매 당하고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구 쪽에 이거 빌라인데요, 경매만 빌라, 그 조그마한 빌라인데 큰 그 수익도 안 생기는데 경매 신청만 5번인가 6번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제3자가 경매 신청한다는 제3자 범죄는 갑도 포함되겠죠. 왜냐면요,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 규정을 보게 되면요, 주택양수인입니다. 주택양수인은 임대인이 집주인이거든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위에는요, 어떤 거, 이 사람의 이 집에 대한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또 이건 뭐다? 권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의무죠. 의무는 뭡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면 보증금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병이라는 분은 주택 양수인이거든요. 이게 경매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택을 낙찰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소유자는 주택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택 양수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양수인은 뭐다? 주택 양수인이죠, 그죠? 여기 임대인은 이제 전 소유자입니다. 현재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거든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갑은 말이지, 당신의 주택 양수인의 집주인이니까 내 전세금 돌려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돌려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듯이 제3자의 범죄에 포함돼서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이죠, 병이라는 사람이, 요건 제가 칠판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요 영상물은요 좀 끝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이 아마 좋으실 것이다. 물론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은 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최소한도 누구한테 당하지는 않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사건에 있어서도 소위 경매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해가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빠져라 퐁당 빠지죠. 막 뒤에서 물개박 치고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물건에 최소한도 우리는 경매인들은 빠지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요, 갑이라는 사람은
전입 신고를 하였고 이번에 전세보증금이 2억이고요.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 사람 실제 채권액은 1억이고 당대에서 갑이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에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여기에 소위 이제 제1경매, 그죠? 제1경매 또는 앞서서니까 선행경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상태에서 현행 민사 집행법에서는요 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야 하면요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를 편의상 별표를 배당 요구 종기를 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이때 갑은 뭐다?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병이라는 분이 2억 400만 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죠, 그죠? 2억 400만 원 낙찰받는데 여기서 경매 비용 400만 원 빼면은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2억이더라. 근데 보니까 확정일자를 저당권보다 나중에 받는 바람에 우선 변제 순위는 저당권이 1등이고 확정일자가 2등이다. 이분 같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변제 순으로 따지니까 2억에서 을 저당권자가 얼마 1억 받아갑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이죠,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갑이 1억을 받고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낙찰자 병한테 돌려줘. 그런데 낙찰자 병은 나 주머니에 돈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돈 없어 하다 보니까 때려는 봐서 갑은 요 병에 대해 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 가지고 본인이 갑이란 사람이 뭐 판결문 가지고 직접 강제경매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2억 400만 원에 낙찰 받고 아이고 자금이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봐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검전을 차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또는 뭐 이 자리에 정이라는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임차인 갑이 강제경매 신청한다. 정이라는 사람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제2경매 이렇게 나갑니다. 또는 이제 후행경매 이렇게 나가요. 후행경매. 예? 이렇게 진행되었을 경우에 갑을 병 정하고 만약에 편의상 이 물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야 물건 괜찮다 이거지 3억에 낙찰 받습니다. 우리는 A와 같은 그런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억 원이라는 금액은요 이건 내가 3억 써더라도 1억을 내가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 물건 3억 원이면 아주 좋게 나머지 뭐 전혀 돈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겠죠. 2021년 2월 현재 취득세만 하더라도요 2주택 같은 경우 8%, 3주택은 12%죠, 그죠?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잖아요. 가뜩이나 뭐 취득세도 엄청 뭐 예를 들어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이번에 경매로 해서 이제 두 채가 된다. 이게 8%예요. 취득세 포함해서 8.8%입니다. 그건 9%에 해당되는 세금을 딱 내고 3억에 낙찰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어이구야 또 1억을 또 물어줘야 된다. 이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분이 갑 이 사람이 동그라미 쳤지 않습니까? 여기 배당 요구 권리자 임차인이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권리 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로 대법원 사건번호를 제가 하나 적어 드릴게요. 대법원 98-2754호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분은 배당 권리 신고에 배당 요구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럼 계약 해지 의사 표시니까 이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1억을 못 받았으니까 1억만 낙찰자 병한테 받으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조금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선행 사건 제1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했지요. 우선 변제가 뭡니까? 변제는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이것이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여야지만 법원에서는 배당기일날 일로와 해서 임차인한테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는 것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적에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는 말이죠.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을 때 A가 낙찰 받았는데 이때는 뭐다? 이 임차인은 왜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임차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선 변제권 가집니까?
임차인이란 전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우선변제, 물론 이분이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만 이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언제 이때 써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한번 써먹으면 끝나는 거 땡이야 땡. 그럼 아이고 또 경매 넘어왔네, 또 써먹어야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소위 1차 제1경매 사건, 선행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 낙찰자한테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만약 1억이다. 그럼 이건 후행경매 사건 2차 사건에 있어 가지고 낙찰받은 A한테 1억을 돌려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 입장에서 봐가 상당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잖아요. 그럼 A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거 또다시 경매로 또 날려버리면 되죠. 그죠? 애가 또 경매가 넘어간다면 B가 낙찰받는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4항 규정을 보니까 주택 양수인입니다. 병은 낙찰자, 병은 뭐죠? 주택 낙찰자인데 이분이 주택 양수인이잖아요. 양수인인 거죠. 주택 양수인인데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소유자입니다. 경매 부동산 소유자의 지위가 뭐죠? 지위에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병이 소유자인데 이걸 만약에 A라는 분이 또 낙찰 받잖아요. A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A가 뭡니까? 주택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병은 뭐다? 주택 양도인이 되고 지위 하니까 권리와 의무가 다시 A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의무는 뭐다? 보증금 반환 의무거든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줘라는 겁니다. 야, 그럼 A 입장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그럼 내가 1억을 안 주는 방법 뭐지? 이걸 또다시 경매 붙여가지고 이거 B라는 사람이 낙찰받게 되면 그때 내가 주택 양수인에서 주택 양도인이 되고 양도인이 그죠? 주택 양도인이 되고 B가 뭡니까?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그때 A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임차인에 대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소위 남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수익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현재 관련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요. 대법원 2005-2166호 배당 2의 판결입니다. 이걸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전입신고한 것이죠.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그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 여기 나오네요. 제1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이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뭐 예를 들자면 확정일자가 말이죠. 저당보다 나중인 바람에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하여서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때 본인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죠. 그죠?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니까 배당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우선 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되고 한번 딱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딱 써먹으면 끝나는 거야. 따로 여기 또 제2경매 절차 나오죠. 제2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떡하지? 제2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가 제1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해버려요. 그죠? 주택 양수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제2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는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일단 제가 사례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인수 문제하고요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 또한 나아가서 경매 투자자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경매 투자자의 접근 방법은요 제가 다른 파트에 있어 가지고 경매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